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착한과학연구소의 오경숙 소장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조인가 진화인가 그 논쟁의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끊임없이 이어진 인류의 고민에 인류는 크게 두 가지, 창조와 진화라는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논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계사와 과학사, 즉 역사를 통해서 살짝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은 원시 에너지 덩어리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흘러 태양들과 은하들이 생기고 또 오랜 시간이 흘러 지구라는 행성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단세포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성장하며 점점 더 복잡하고 고등한 생물로 그리고 결국 사람, 인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원자에서 나에게 이어진 길고 긴 여정이고 큰 그림에서 바라본 나의 역사이며 인류의 역사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빅히스토리라고 칭하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통합과학교과서 첫 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빅히스토리의 표현은 데이비드 크리스천 교수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빅히스토리를 모든 것의 역사라고 소개합니다. 빅히스토리, 빅뱅을 역사의 시작으로 소개하면서 처음 순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빅히스토리는 가장 최근까지의 이론과 논리에 근거를 둔 이야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재력가 중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자기 인생의 세 번째 프로젝트라고 애정을 과시하면서 또한 투자를 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이 빅히스토리는 전파되게 됩니다. 데이비드 크리스천 교수는 2017년에 138억 년의 거대사 대백과사전 빅히스토리를 출간하였는데요. 이 책에는 대폭발, 별의 탄생, 원소의 생성, 행성의 생성, 생물의 출현, 인간의 진화, 문명의 발달, 산업의 부상이라는 8단계의 문턱을 기준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전환점을 중심으로 빅히스토리가 전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연과학의 영역과 인문사회를 통합한 관점에서의 큰 그림으로 보는 거대 역사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권의 시리즈로 구성된 청소년을 위한 빅히스토리 시리즈가 국내 교수와 교사진들에 의해서 출간되었는데요. 첫 번째,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은 어떻게 끝이 날까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번째 주제 중에 생명은 왜 성을 진화시켰을까를 살펴보면 암수 동체의 식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식 낳기라는 주제로 기술하고 있고 성은 꼭 필요한 것일까? 세균과 식물의 성과 동물의 성 그리고 사람의 성을 구분하고 또 구분하지 않고 허물어서 혼용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초의 인간으로 아직 논쟁 중인 루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루시를 현생 인류의 화석으로 알려진 호모사피엔스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히스토리는 진화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의 역사는 진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진화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찰스 다윈. 진화론은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에 져서 종의 기원은 갈라파고스 섬 군단을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관찰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가 연구를 위해 항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 그는 탐사를 하는 연구그룹 선장의 말동무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 그룹의 연구는 사실 무엇인지조차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윈의 종의 기원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다윈에게서 시작된 게 맞을까요?
그는 역대 당시의 과학자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시대의 우리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1700년대에 3명의 과학자를 보면 뷰퐁은 지구가 해성에서 나왔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구의 나이를 7만 5천 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플라스는 성운 가설을 주장했는데요. 훗날 빅뱅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라마르크는 잘 사용되는 기능은 점점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은 퇴보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다윈 이전부터 진화론적인 주장은 과학의 비주류이긴 했지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의 과학자가 갑자기 등장하진 않았겠죠? 그럼 더 근본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바라볼 때에 중세 시대의 철학의 흐름은 학교 중심의 교육이 왕성해지면서 이성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보다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과학으로 실험 가능한 것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결국 유물론적 사고를 낳았고 진화론까지 태동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17세기의 과학혁명, 그리고 18세기의 산업혁명입니다.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과학혁명 배경부터 하나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시기에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당시 루터파의 지지를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깊게 뿌리내린 천동설을 뒤집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과학계와 교회가 들썩입니다. 그의 주장을 관측해보니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며 하늘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를 책으로 겨우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대의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틀렸고 지구는 변방에 불과하며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는 견해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616년 갈릴레이에 이르러서 그도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 지동설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동설을 주장하던 과학자들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결국 갈릴레오는 종교 집단에 회부되게 되죠. 이때 당시 천동설의 대세였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교황청의 권력을 이용하면서 그 충돌이 교계까지 미치게 됩니다. 팩트는 성경과 천동설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성경보다 우월하며 종교는 과학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해석으로 흐르게 됩니다. 후에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교회의 권위는 큰 역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크리스천 과학자들에 의해 지동설이 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은 더 발전하였고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뉴턴을 들 수 있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는데요. 그의 깊은 성경 지식이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기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과학혁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계속되는 그의 뉴턴의 역학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태양, 행성, 해성들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은 오직 강력한 지성의 존재의 계획과 주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 보더라도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으로 빚어진 결과로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1769년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으로, 리차드 아클라이트는 방직 기계로 특허를 받습니다. 그리고 1804년 리처드 트레베이딕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대량 생산과 운송 수단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1821년 마이클 패러데이에서 전동기가 발견되고요. 1879년 토머스 에디슨에 의해서 전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함과 함께 그 이전부터 진화론의 주장은 비주류였지만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600년대 과학혁명에서 시작하여서 1700년대 중반에 산업화로 또 산업 전반에 이 산업화로 인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기존의 신중심의 사고관에서 과학 중심의 사고로 미비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보이지 않는 신을 넣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을 제외하고 설명하기 시작한 움직임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비진리라는 과학주의를 낳게 됩니다. 결국 신 없이 내가 가진 과학이라는 도구로 나 혹은 과학이 신이 되어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진화되었다는 상상이 사실로 둔갑하는 과정을 낳게 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비진리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1600년도부터 1940년에 이르는 시대의 서막의 중심에는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의 배경에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과학의 발전이 일부 과학주의로 치어진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윈의 주장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적으로 다윈의 핀치세를 통계 연구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통계 연구를 하려면 보이는 것 몇 개의 개체를 계수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핀치세의 부리 모양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정확한 통계적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통계는 최소 수천에서 수만 개, 개체수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윈은 통계학자도 아니었죠. 수학자도 아니었고요. 더더욱이나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윈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러한 보고를 했다면 논문은 결코 발표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윈의 종의기원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의 과학이 미비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과학자가 다 동의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보다 가장 앞섰던 마이클 패러데이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 전기장과 자기장의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자석을 움직였더니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실험주의자였고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고 또 보수적이었다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프레스콧 줄 1840년 그는 열의 열량과 전류의 세계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줄의 법칙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는 후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요한복음 9장 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는 당대 영국의 최고의 탁월한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신앙적으로 겸손을 갖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연구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놀라운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진화론이 영국을 휩쓸던 시대의 흐름에 대해 1864년 717명의 과학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항하여 런던에서 자연과학 및 물리학도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게 됩니다. 윌리엄 톰슨도 이 서명에 동참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절대온도 켈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켈빈으로 불려진 데에는 그가 다니던 학교 정원의 앞에 흐르던 강이 바로 켈빈 강이었는데요. 바로 자기를 켈빈으로 받게 되면서 이제 켈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기학과 연력학 그리고 지구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그중에서도 연력학 분야에 남긴 업적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서명을 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맥스웰입니다. 1850년대에 20세기 물리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과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기와 자기의 발생을 연구했고요. 전자기학의 기초가 되는 미분 방정식,
그 어려운 미분방 정식을 또한 수식으로 제시했고 빛의 삼원색, 파동성 등을 주장한 당대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맥스웰 역시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59년 종회기원이 발표된 다음 해인 1860년 파스텔르는 그의 연구를 통해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플라스크에 미생물을 넣고 끓임으로 멸균을 시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의 밑부분을 길게 빼고 수증기로 막은 후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외부와 차단될 경우 어떤 미생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즉, 생명은 생명에서만 비롯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겨냥해서 1864년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발생설은 이 실험에 의해 치명타를 받고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다윈의 진화론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였던 멘델, 그는 1865년에 유전 법칙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식물은 같은 종류에서는 다양한 것을 낸다라는 유전 법칙입니다.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논문이 만약 당시에 널리 알려졌다면 진화론은 영향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과학이 발전했을 1800년도에 가장 치열한 창조와 진화 논쟁이 과학계에 팽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으로는 신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저변, 즉 세계관과 신앙과는 가장 큰 과학의 밑거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계에 끼친 영향은 작지가 않았습니다. 1859년 종회기원이 발표된 다음 해인 1860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개 진화론 논쟁이 펼쳐집니다. 당시 다윈의 대변인이며 불독이라고 알려진 생물학자 헉슬리와 또 창조론 진영에서 윌버포스 주교가 창조와 진화 진영을 대변하며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교계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창조론은 패배를 하게 되고 진화론은 쐐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에 힘입어 존 러웍은 석기시대라는 용어를 세상에 처음 도입하고 또 알리게 되는데요. 사람이 진화해서 지성이 발달해서 겨우 돌을 깨서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를 깬석기 시대라고 주장하며 구석기 시대로 칭합니다. 겨우 아주 오래된 250만 년 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론하는데요. 과연 250만 년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불과 10,000년 정도에 불과한 그 시대에 겨우 사람의 지능이 도구를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간석기 시대, 마제석기 시대로 일컫는 신석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니, 돌을 깼던지 갈았던지 그 연대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거나 깨거나 옮기거나 그 돌의 연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250만 년과 10,000년,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었다라는 것이 시대적 패러다임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처럼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뒤를 이어 찰스 라이엘은 당시 찰스 다윈과 가장 많은 서신을 주고받았고 또 서신을 주고받으며 다윈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임스 허턴이 주장한 동일과정설,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다. 이 동일과정설을 기본으로 지질시대표를 이 틀이 있었었는데요. 찰스 라이엘은 찰스 다윈의 진화나무를 이 지질시대표에 접목시키게 됩니다. 즉, 생물을 넣음으로써 지질시대표의 틀을 완성하게 이르는데요. 관찰되었거나 발견되었거나 증명된 어떤 증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진화나무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지질시대표에 바로 생명, 즉 화석이라는 것을 넣기 시작합니다. 1872년 지질시대표가 그 틀을 완성할 당시 방사성 연대 측정이 되었을까요? 아니, 방사성이 무엇인지조차 아직 모르는 때였습니다. 방사선은 1895년 렌트겐에 의해서 발견되는데요. 1901년 렌트겐은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방사선 발견이라는 것만으로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윈의 사촌인 프랜세스 골턴은 이제 우생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 영향은 1900년대 KK단의 전단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흑인을 아직 덜 진화된 원숭이 단계로 보고 무차별하게 대하게 됩니다.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일 것입니다. 진화론의 생존 경쟁을 국가 간의 생존 경쟁으로 적용하고 일으킨 이 전쟁은 온 세계가 기억하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1900년대에 가장 큰 창조 진화 논쟁으로 꼽는다면 바로 1925년 스코프스 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스코프스라는 선생님에 의해서 일어난 이슈인데요. 당시 미국에는 창조론만을 교육하게 되어 있었지만 미국 시민주의 연맹, 인본주의 협회에서 진화론을 교육하는 교사에게 모든 변호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이 광고에 작은 테네시주의 스코프스라는 선생님이 자원하게 되는데요.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테네시주에 이 스코프스 선생님이 자원하고 수업에 가르치게 되면서부터 부모에게 알려주고 이게 바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시민자유주의 연맹의 지원으로 열린 이 재판은 교육의 위법성보다는 진화론의 정당성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공격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데요. 당시에 진화에 대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창세기는 역사책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흐름으로 이 논쟁은 진행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는데요. 과학자들이 발언해도 교회는 창세기가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는 당연히 스코프스 선생님은 벌금형을 받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화론이 미국에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듀이에 의해서 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며 국공립학교에 기도와 성경을 없애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어준 것이 바로 1960년대에 영화로 패러디된 건데요. 1925년 스코프스의 재판이 영화로 패러디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극화시키는데요. 기독교계가 과학계를 탄압하는 스토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프스 선생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제 크리스찬들은 데모를 하게 되고 또 누군가 던진 그 돌에 의해서 스코프 선생님이 이마에 맞게 되고 피를 흘리는 좀 자극적인 영화로 패러디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미국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해, 바로 196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헌법에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명시하게 되었고요. 공교육에서 진화론만 교육하도록 지시가 내려졌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제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고 과학혁명, 산업혁명의 중심을 이루었던 영국에 이어 당대 과학과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던 미국마저도 공교육에 진화론이 들어가면서 대세는 완전히 진화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믿게 되거나 교육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진화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진화의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네, 현대 진화론의 핵심은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돌연변이, 자연선택설, 그리고 지질시대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그리고 빅뱅일 것입니다. 돌연변이를 예로 들자면 정보의 감소만 있을 뿐 정보의 증가는 발견되지 않으며 바이러스나 초파리 같은 개체들의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선택설을 보더라도 자연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성이 있나요? 자연은 무작위와 우연의 산물일 뿐 질서나 복잡성의 누적의 산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질시대표를 본다면 발견되는 지층은 지질시대표로 발견되지 않으며 한 지층에서 수백 미터나 되는 지층이 반복적으로 켜켜이 쌓여있음을 보면 한 시대 수십만 년 동안 같은 층, 즉 석회석,
오랜 시간 동안 석회성만 쌓이거나 오랜 시간 동안 모래층만 쌓인다는 것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아기 대폭발로 인해 지층에서 표준 화석대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화석들이 한 지층에서 함께 발견되는 것들로 보면 오히려 지질 시대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 갖고 있는 연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이미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서 지층에서 발견된 것들은 아예 연대를 측정하지 않는데요. 또한 초기 조건에 대한 가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방사성 연대 측정에 대한 한계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빅뱅은 어디까지나 가설이며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고 결국 다중우주론이라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1700년 전후를 기점으로 과학계의 신을 빼고 논하는 흐름에서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물질에서 시작되었고 신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생물이 진화했다라는 사고가 인류에게도 적용되었고 과학만이 참 진리의 기준이라는 과학주의는 진화론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과학 그리고 철학으로 나온 모든 지적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시작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에서 나와 세상의 시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